살다 보면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한 법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 어렵고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가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정말로 하루하루가 배움이자 인내이지요. 저는 72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고비도 많았고 눈물 날 일도 많았지만 며느리와의 일은 제게 또 다른 인생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으로 시집 오던 날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 얼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던 그 표정, 그리고 그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친정엄마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던 친정아버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부모님은 정말 딸밖에 없구나. 그들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외동딸을 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막연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고 두려울까요? 그래서 그날 예식장에서 사돈어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딸처럼 잘 보살필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정말 내 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낯을 조금 가리긴 했지만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식사 때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꼭 챙겼고 처음 몇 주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자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제 속으로는 늘 기도했지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잘 적응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시집 온 첫 반년 동안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살이를 꺼린다 하잖아요. 게다가 외동딸로 자라면 부모 품에서 늘 사랑만 받았을 텐데 그런 아이에게 갑자기 낯선 집에 부엌일을 맡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아이가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나는 든든하다. 이제 딸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말도 종종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놓였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제 마음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인사만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아직 낯설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3달, 4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그저 인사만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도와주는 일도, 식탁 정리도, 설거지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시켜야 움직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진심으로 하는 행동만이 오래 가니까요. 그런데 그 자발성을 기다리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도록 며느리는 부엌 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를 수도 있지 했던 제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김치를 버무리고 청소까지 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며느리는 움직일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식사 전에 숟가락 좀 놓아줄래? 그 말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지금요? 그 말투가 참 애매했습니다. 무심한 듯 건성인 듯.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혹시 나를 시어머니로서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아이는 외동딸이잖아. 혼자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더 품어줘야 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밝고 활달한 아이였지요. 그 아이가 집에 오자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걸렸습니다. 야, 너 시댁살이 괜찮아? 응. 그냥 그래. 근데 어머니가 너무 꼼꼼하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나는 꼼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그날 밤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투가 딱딱해지고 눈빛이 차가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늘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오로지 아들과 저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그래, 내 아내도 좀 먹어야 하는데. 지영아, 맛있지? 네. 맛있어요. 짧은 대답, 무표정한 얼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며느리에게 속내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얘야,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살림을 할 줄 몰라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는 서로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엌에서는 제가,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각자의 공간을 지키듯 지냈습니다. 서로가 말을 아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제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엌 창가로 깊게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며 멸치를 볶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조용한 공기 속에서 며느리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얘야, 힘들어? 그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살림을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살림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다니.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살림을 몰라? 그래도 결혼했으면 조금은 배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내 기준으로는 당연한 일들이 이 아이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섭섭한 마음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딸처럼 아껴줬는데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이 서툴지. 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르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결국 시킨다는 의미처럼 들렸으니까요. 그게 며느리의 마음을 더 닿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칼을 잡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는데 손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당근이 균일하게 썰리지 않았고 양파는 눈물 때문에 반 이상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 하나로 조금씩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씩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다음엔 반찬 하나씩, 그렇게 아주 천천히 집안일을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칭찬도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일에는 항상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는 얼룩이 남아 있었고, 빨래는 잘 마르지 않아 눅눅했고, 국은 늘 싱겁거나 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배우는 중이잖아. 너무 뭐라 하지 말자.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되어야 마음이 놓였고, 그게 아니면 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부엌에만 들어가면 얼른 자리를 비켰고, 제가 청소기를 잡으면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친 게 아니라 겁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미묘하게 어긋난 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은 따갑게 쏟아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살림을 배워가긴 하는데 너무 느려.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지영이 요즘 자신감이 없대요. 뭐만 하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속상해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며느리의 귀엔 실망으로 들렸구나. 저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국을 휘젓다가 불을 끄지도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잘 못해서 속상하시면 죄송해요. 그 말이 어찌나 조용하고 슬프게 들리던지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며느리에게 완벽을 바라게 되었을까?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내 방식으로 살길 바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 아이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자책이 뒤엉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그게 거리감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가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면 그날 저녁은 더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눈빛을 보였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감정이 상하면 어쩌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를 위해 참는 일들이 오히려 벽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그 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힘들대요.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해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은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무표정해 보였고 아들은 저녁 식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정리하던 제 옆에 앉아 잠시 말이 없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좀 그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벼웠는데 제게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 말을 꺼내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앞에만 서면 숨이 막힌대요. 그 순간 귀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르쳐 주려 했던 건데, 도와주려 했던 건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단 말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지영이를 싫어하시는 줄 알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싫어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외동딸이라서 더 보듬어 주려 했는데, 그게 왜 싫어한다는 오해로 변한 걸까요?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방 안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가 숨이 막힌대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가슴을 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갔을 때 며느리는 이미 식탁에 밥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미소조차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제 잠은 좀 잤니? 그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낯선 벽을 느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정말 며느리는 제 앞에서 숨이 막혔던 걸까요? 그 아이가 제 눈치를 그렇게 봤을까요?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왜 힘들게 한다는 말로 들렸을까?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걸레질을 하다가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 한쪽이 허물어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듯 했습니다. 나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까지. 그 벽은 내가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쌓아 올린 걸까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집 안에서 눈을 감으니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속에서 부모님께 손을 흔들던 그 아이의 모습. 그때는 그렇게 순하고 밝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그 아이가 힘들다는 걸 아들의 입을 통해서만 듣게 된 것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직접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무서웠던 걸까? 내가 어머니로서 너무 완벽하려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이어지며 가슴이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부엌에 나가 차가운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밖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주방 한쪽에는 며느리가 접어둔 행주가 곱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행주 하나에도 그 아이의 노력이 담겨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며느리를 힘들게 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말수가 줄어든 채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속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침묵의 시간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점심에 썼던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던 중 그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었을 때 부엌 쪽에서 짧은 숨소리와 함께 그릇이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젖은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당황함보다는 무언가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굳은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 안으로 휙 던졌습니다. 물방울이 튀었고 그릇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말, 참고 넘겼던 수많은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영아,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말이 나왔을 땐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힌 물컵이 흔들리며 불안하게 굴렀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아이가 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인가 보다.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시간들은 이미 멀리 지나가 버린 듯 했습니다. 손끝이 유리 조각에 베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분위기를 느꼈는지 괜히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불빛이 환했지만 공기만은 어둡고 냉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말해봤자 서로 더 상처만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꾸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면 더 멀어질 거야.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새벽을 넘기자 머릿속에는 깨진 그릇 소리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사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에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파편 소리가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늘 먼저 일어나던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밥그릇이 덮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주방을 둘러보니 깨끗이 닦였던 싱크대 위에 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다녀간 흔적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얼굴에는 화장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탁으로 와 앉아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그 정적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어제 그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느꼈는지 식탁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식사 내내 세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질 소리만 이어졌고 그마저도 이내 멎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집이 누군가의 숨결을 잃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나가며 멈춰 섰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조금만 참지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차가워진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릇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이 집을 지키려던 건데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서늘해졌을까?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 하나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괜히 며느리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깨끗이 닦아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며느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눌린 목소리들이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답답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집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불을 켜려다 말고 저는 그냥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듯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던 걸까? 내가 며느리에게 어른으로서 품을 보여주지 못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분명 며느리를 아끼려 했고 딸처럼 대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해준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그 아이에겐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책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누워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서로의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있었고 나는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며느리가 쓴 수세미를 바라봤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닳아
너덜해진 그것을 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애썼을 텐데 나는 그 노력을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구나. 그 사실이 너무 늦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거나 빨래를 개다 말고 베란다 쪽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려다가도 막상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또 상처 주는 말이 될까봐, 다시 싸움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말보다 먼저 가슴을 막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엌에 들어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시계를 자꾸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친정에 도착했을까?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해가 저물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고 얼굴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무언가 울었던 듯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 며느리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힘들어. 그 한 단어가 문틈을 타고 새어나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날 밤 내내 귀가 쑤셨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내 탓이라는 걸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뒤 저는 부엌을 정리하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잠시 나간 사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식탁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제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것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괴롭혔단 말인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 낯선 집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마음이 약해질 곳은 자기 부모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의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에 새겨진 작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설거지 중에 생긴 흉터겠지요. 그 흔적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에 남은 건 오직 정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찬물에 손끝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며느리가 통화하던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몇 개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 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결과구나.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하소연한 게 아니라 그저 도망칠 곳을 찾은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일 그 아이의 부모가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눌러앉은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조금 싸늘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지만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손에는 빈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깃은 풀려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술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굵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 고생 좀 그만 시켜. 이 망할 여편네야. 그 한마디는 외침이라기보다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손에 들린 술병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딸을 보낸 게 평생의 후회요. 내 딸이 여기 와서 매일 울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은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집에 보낸 내가 죄인이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나요나. 그때 방 안에서 며느리가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만두라니. 내가 울면서 전화했잖아. 살기 힘들다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고. 그 말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울음보다도 큰 생살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이 한순간에 다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아들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직 울분에 차 있었고 며느리는 그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사이를 막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의 장면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울게 만든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택시를 불렀고 며느리는 계단 아래서 끝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가운데 서서 불빛이 떨어지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친정아버지가 흘린 술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나는 왜 단 한 번도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어른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행동이 그 아이에겐 굴레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의 얼굴, 그가 내게 외치던 그 말, 그리고 울던 며느리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내가 쌓아 올린 오해와 고집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잔상이 남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여전히 희미한 술 냄새가 맴돌았고 바닥에는 친정아버지가 신었던 구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국을 바라보며 밤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나와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놀림은 느리고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걸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면 어떡하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그 늦은 시간에 술까지 드시고 찾아오시게 만들면 어떡하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울음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을 잇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베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쳐버린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받지 못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밥그릇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이는 그 옆을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내 옷 몇 벌을 급히 챙겼습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짧고 냉랭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상처만 되겠지.
그냥 나가게 두자. 진정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따라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손짓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만 남기고 그 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신발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식사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아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밥알 위로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생기가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손으로 그릇을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밀어낸 게 아닐까. 그 아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보낸 게 아닐까. 눈물이 떨어져 밥 위에 번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퍼지며 지난 시간의 후회가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사랑도 기대도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흘렀던 나의 어리석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나는 문 앞에 놓인 며느리의 슬리퍼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밀어낸 건 결국 나였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시계 초침 소리조차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신발 한 켤레, 식탁 옆 의자에 걸린 앞치마 한 장, 그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재를 증명하는 흔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밥이 담긴 그릇이 있었고 김이 다 식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쓰러져 있었지만 그것마저 주워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신문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의 유일한 움직임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불빛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그 아이가 그릇을 던졌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은 이미 치웠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손끝에 닿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의 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굴었을까? 한마디 따뜻한 말이면 됐을 텐데.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나도 행복했었는데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물컵 속에 섞였습니다. 그 물이 흔들리며 잔잔한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이 마치 내가 놓친 평화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가 쓰던 이불을 접었습니다. 그 위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흔적이 이토록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나는 왜 어른의 잣대로만 재단했을까? 며느리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며칠 지낸다고만 했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잘못이 되어버릴 것 같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은 여전히 그 아이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쓰던 립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울에는 그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거울을 손끝으로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울음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마음의 무게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스름한 새벽빛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쓰던 접시를 꺼내 닦았고 그녀가 좋아하던 반찬을 습관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밥을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 그릇 중 하나는 언제나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통해 나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법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의 그릇소리도 저녁의 정적도 이제는 그 아이의 부재를 또렷이 알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두 개의 밥그릇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그 아이를 위해 비어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아직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잊은 척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가 가야겠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보자기를 하나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간장게장,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가 밴 반찬통.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친정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잔잔한 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작은 골목 끝에 있는 단층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해와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마주하기 전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발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이의 표정엔 아직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들릴 듯 말 듯 공기 속에 섞여 흘렀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마음보다 빨랐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작았지만 내가 평생 품었던 자존심보다 훨씬 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차가워진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당에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오래 묵은 서운함과 오해가 조용히 흩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그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눈빛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작은 상 위에 반찬을 올려두고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그 속에 오랜 시간 묵혀둔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희미하게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부엌불을 켰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구나.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일이구나.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부엌의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그 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담담한 얼굴.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조용히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간장과 마늘의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건 내가 할게 하며 손을 뻗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너무 그리웠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얼굴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조용한 흥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평화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나하나 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걸레를 들고 거실을 닦았고 빨래를 개어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스스로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이 먹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할 줄 아는 가족.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부엌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김치 담가 볼까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날 저녁 부엌에는 배추와 고춧가루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서로의 손이 잠시 닿을 때마다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오해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따금 웃음을 보였고 그 웃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우리 집의 사람이 되었구나. 며느리가 새로 담근 김치를 식탁에 올리자 남편과 아들이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빛을 희미하게 켜둔 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깨끗이 닦인 그릇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그 아이의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고요해서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맞춰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부엌의 식탁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싸움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게 된 한 가족의 조용한 일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날 그 소란스러웠던 밤이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집은 다시 평온합니다. 저녁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리소리,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가족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따금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면 저는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게 더 맛있을 거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제는 서로의 숨결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일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걸요. 서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려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다름을 감싸 안으며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떨어집니다. 그 빛을 따라 며느리의 웃음이 번집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따뜻한 표정, 이제는 그게 하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문득 부엌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이제 압니다. 그 모든 날의 오해와 눈물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야 진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엌 한쪽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참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나는 오늘도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완벽할 수 있구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그 바람 속에 오래된 오해도, 눈물도, 서운함도 다 녹아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남은 것보다 함께한 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녁 햇살이 부엌을 물들이고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젓가락을 올립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참 고맙고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의 평화란 누가 더 많이 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연 사람이냐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그날의 상처도 그 밤의 눈물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웃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부엌 창문을 닦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고맙다.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평화가 있습니다.